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3부에는 또 우리 늘 반갑게 또 맞아주시는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뭐 정청래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정청래 페북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정청래가 어제 글을 올렸어요. 당권에 지금 도전해서 뭐 충청권, 영남권에서 압승을 했다. 박천대 정도는 자기가 눌렀다 하면서 의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글을 그 기세가 지금 뭐 한번 외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걸까요? 자, 페북에 저런 글 올렸어요. 두고 보시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수교 혐의자가 1심 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면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해산 청당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정청래의 뭘까요? 좀 오바된 기세 표현일까요? 어떻게 저 내용을 보셨어요? 뭐 너무 분명한 헛소리인데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게 계속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충청도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영남권에서도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이 후보가 계속 이런 어떤 강성 발언, 강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강성을 넘어서는 이 헛소리, 이 헛소리가 그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소구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지는 또 이유가 호남에서 이제는 그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돌아요. 네. 계속 돌다 보면 호남에서 권리당원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렇죠. 네. 우리 국민의힘은 영남, 뭐 TK, PK가 제일 중요하다면 민주당은 호남, 이 전남 전북에 있는 권리당원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 그래서 점점 더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뭐 위헌정당이니 내란이니 뭐 내란은 뭐 택도 없는 소리고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또 택도 없는 소리고 자기도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야 자기가 어떤 득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고. 근데 참 그 권리 당원들도 저는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정권을 잡았으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당 대표한테 지지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 국민의힘을 뭐 죽이겠다.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사람한테 오히려 이 권리당원들이 굉장한 지지를 보낸다는 게 한편으로는 뭐 그 조금 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좀 상황이 특이하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제일 페북에 마지막 글도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다. 뭐 그간에 이재명이 협치 뭐 통합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다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거 좀 저 정청래가 자백하는 꼴인가요? 아니 뭐 지금 그런 생각이 협치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란 세력이라니 아니 민주당이 지금 이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들이 탄핵 발의해가지고 국정 마비시킨 거 국정 마비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 국정 마비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정청래가 이 충청권에서 영남권 두 곳에서 압승을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한 결과가 친명계 의원들이 오히려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여의도에서는 당연히 그 이재명이 그 박찬대 후보를 밀었다고 뭐 쫙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청래 후보가 지금 꽤 많은 표 차이로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호남에서 투표 안 했다라고 아직 뭐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권리당원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 영남 투표 민심이나 호남 투표 민심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의 수도권 당원과 국민의힘의 영남 당원이 생각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의 수도권 당원들도 그 구성을 보면 영남 분들이 많으세요. 영남 출향민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뭐 수도권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뭐 에코 챔버 효과가 조금 덜하죠. 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영남이 아닌 수도권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무뎌지는 그런 부분은 있어도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건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뭐 영남에서 정청래 그 후보가 압승을 했다 그러면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우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그 시스템이 결국에는 그 자기의 종갓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영남에 소구력이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에 소구력이 있느냐가 그것이 앞으로의 그런 정당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지금 밀었던 박찬대가 밀려나가 버리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그 정청래는 문재인, 김어준 요쪽하고 지금 같이 그렇죠. 그 세력이 돼 있죠. 그쪽 기반, 요쪽 기반이 네. 정당에서는 훨씬 우세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친명계 의원들이 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경선에서 이겨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전략 공천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각 그 광역 단체는 뭐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경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지금 더 위에 서는 거지? 어느 계열이 더 위에 서는 거지? 이재명계의 줄을 서느냐, 네. 정청래가 되면 정청래 또는 김어준계의 줄을 서느냐, 이 문제가 그렇죠. 내부에서 발생하겠군요. 벌써 이게 그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당은 김어준이고, 그러면 이 친명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골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정청래하고 박찬대 싸움에 그냥 두 사람의 당권 주자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 중요한 파벌 싸움이 지금 파벌 상징적으로 싸움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군요. 그렇죠. 파벌 싸움이 상징적으로 벌어지고 네. 이 판에서 뭐 그러니까 박찬대는 질 때 지더라도 조금 비슷하게 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 압도적으로 져버리면 다른 어떤 그 정치 논리가 들어오질 못해. 이 정치 지형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그런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청래 패북글과 정청래와 박찬대 뒤 당권 싸움 뒤에 이면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로는 이재명을 수장으로 하는 한 측과 김어준을 또 하나의 수장으로 하는 한 측 간의 그런 권력투쟁, 파벌 싸움이 사실은 시작됐다. 자,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떤 양상이 될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향후 권력의 미래는 이제 한 측은 최고의 전성기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음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민주당의 그런 권력투쟁 양상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차관 후보자 이런 고위급 인사들을 국민으로부터 추천받겠다 하면서 국민 추천제를 띄웠고, 뭐 공개 초반에는 어떤 사람들을 받고 있다, 얼마나 뭐 숫자가 그렇다, 뭐 이렇게 발표를 강의정이 대변인이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 추천제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추천제가 존재는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추천제가 존재했다가 조분양되다가 네. 사라진 건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걸 말만 존재한다고 말한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뭐 아니 그 인사 내용을 보면 국민 추천제가 가동됐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죠. 사실은 국민 추천제가 제대로 가동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농공행상을 기초로 해요. 네, 네. 예, 철저하게 뭐 본인의 선거나 아니면 본인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공을 세운 사람, 신상필벌이 철저한 그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 추천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전혀 뭐 다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네 아니면 뭐 프로필이 화려하네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제가 펜앤마이크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을 거예요. 농공행상적으로 신상필벌 위주로 인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된 거죠.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이제 이재명이 말씀하신 대로 농공행상이나 자신들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요 보직, 장관직이든 뭐든 이런 게 배치를 할 때 국민 추천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용이라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민 추천을 통해서 누가 추천이 됐는지 최종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네. 그런 거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추천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왜 그러면 등용 안 했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요한 사람들 막 명단을 막 몇천 명 예. 해놓으면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솔직히 강선우나 예. 이진숙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공직자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진숙도 교수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강선우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이런 좀 국민 추천제 뽑힌 뭐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전혀 멀쩡하지 못한 사람을 그러면 대비되는 효과가 생겨요? 등용을 했느냐가 대비가 되고 네. 왜 그랬어라는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게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농공행상을 했어. 네. 신상필벌을 했어요. 그러면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뭐 다른 흠결도 하자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추천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골랐는데 이 사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어디서 사실은 뽑아도 뭐 저런 사람 뽑았나 이런 사람들로 지금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국민 추천으로 뭐 누가 있었다, 누가 뽑혔었다, 뭐 그 명단이 몇 명 있었었다 이런 말은 못 하는 거죠. 예. 인사 문제가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먼저 낙마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지명 철회 방식으로 낙마를 했고 아까 속보에는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욱 비서관도 지금 예. 본인은 이제 어쨌든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이제 이진숙 후보자 외에도 그간에 무자격 5적 포함해서 뭐 강선우, 정은경, 정동영, 김영훈, 조현 뭐 여러 이제 장관 후보자들 여러 명이 지금 투기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재산 누락 문제, 주식 투자 문제, 부동산법 위반 문제 여러 문제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초반이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검증이 충분히 안 돼서 급제된 상황이라고 뭐 일부 변명을 하고 넘어갔다고 쳐도 그 후에 인사들 계속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거의 계속 터졌습니다. 거의 후보자들 중에 거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왜 이런 사태가 계속돼 반복됐다고 저는 뭐 보세요? 검증을 안 해서 검증 능력이 미비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이진숙 그 후보자만 하더라도 이 논문 문제잖아요. 논문 문제인데 논문은 당연히 검증 대상이야. 특히나 교수잖아요.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나 이 논문 자료나 이런 것들은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강선우 의원의 그런 뭐 내부 갑질이나 이런 것도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회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전직 보좌관이랑 이런 사람들의 좀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진술이 나올 거라는 것도 저는 예측을 못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몰랐다? 뭐 그거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근데 강준욱 그분 사퇴했나요? 속보 떴나요? 네, 아까 속보로 떴어요. 예. 그러니까 강준욱 그분 또 이미 책까지 쓴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할 때는 그런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르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전혀 뭐 이 모르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데 왜 알고 하느냐? 아까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농공행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상필벌에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강준욱 비서관은 저는 다른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통합을 하려고 좀 보수 쪽의 인사를 섭외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이 농공행상을 하게 되면 그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그 험결이나 이런 거는 눈을 감고 하는 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 근본적인 인사 철학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뭐 아니 총리 김민석 보세요. 김민석이 가지고 있는 그 흠결이나 이런 거는 뭐 그것도 그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은 백과사전이잖아요. 흠결의 백과사전. 그래도 총리 임명하지 않습니까? 총리 임명 왜 했겠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공행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지방선거 전략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여론을 보고 만약에 뭐 이 정도 밝혀져 가지고 여론이 너무 세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하는 거고 여론이 그냥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큰 판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큰 판에 걸려 있어요. 무슨 판이냐? 서울시장 선거 내년 지방선거에.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예. 일단 밀고 가서 왜냐하면 그 김민석의 낭만은 총리를 새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의 낭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판이 걸려 있는 거 그냥 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이분은 지금 낙마를 했죠. 이분은 아무 큰 판에 걸려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명철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명철회라는 것도 한번 보세요. 자진 사퇴로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왜? 이진숙 후보자는 자기가 자진 사퇴를 거부한 거라고요. 그 자진 사퇴를 거부했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다시 문제가 또 생겨. 그러면 이거를 더 강하게 지명철회를 하느냐 아니면 자진 사퇴로 그냥 안 하겠다는 사람을 그냥 임명을 하느냐.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 큰 판에 문제가 없어요. 이분을 뭐 어디 그 지자체 광역단체 장으로 막 보낼 것도 아니고 이분을 나중에 뭐 더 큰 데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낙마를 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강선우는 또 달라요. 강선우는 왜? 이부 자리를 봐줬잖아요. 그래요? 확실한 보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부 자리로 상징을 하는데 그 강선우 의원은 대변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재명 그 많은 사법 리스크에 정말 뭐 정말 저렇게도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철벽 방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강선우 의원만큼은 낙마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뭐 그 살인죄라도 저지르지 않은 이상에는 저는 이 강선우의 낙마가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임명이 됐고 그래서 이 많은 민주당 심지어 패널들도 내가 가보면 낙마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강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동안 흘러가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느껴져요. 강선우 낙마 안 시켜요. 예. 그리고 강선우 같은 사람을 낙마 안 시킴으로써 조직 내에 더 큰 충성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나한테 확실히 충성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렇게 내가 챙긴다. 그러니까 그 강선우와 이진숙의 차이가 이게 인사 철학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기간에 그냥 와가지고 뭐 서울대 10개 만들고 그것도 10개나 만든다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런 거 조금 한 거고 강선우는 거의 뭐 조강지처급이에요. 어떻게 강선우를 날릴 수 있을까? 저는 민주당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도 민주당 패널인데 민주당을 모른다. 아니 민주당 패널인데 이재명을 모른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강선우가 제2의 조광지처급
탑탑에 올랐으니 그 사람을 안 버린다. 아, 예. 그제 그 강선우의 미래. 아, 큰 건이 터졌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예. 버티는 거 보니까. 아, 그럼요. 예, 아, 예, 예. 근데 이제 더 큰 건이 터지야 되겠네요. 뭐,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 정도. 더 큰 건을 한번 그러니까 예측 못하는 큰 건이 터져야 돼요. 아. 강선우 의원의 갑질은 음. 많이 이렇게 보니까 알려져 있는 거더라고요. 아, 알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버텨보는 거예요. 뭐 불륜 뭐 이런 게 터져야 돼요? 아니 뭐 저기 글쎄, 누가- 하여튼 아, 리랑님이 불륜하고 물어봤어. 예, 그런 정도 급이 한번 터져야 흔들리나요? 예, 한번 그 장면 살펴봤고요. 그 정치권으로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예. 드론 사령관 한번 좀 예. 여쭤볼게요. 자, 김용대 드론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된 것이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자, 이 사안 또 법원의 판단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 중앙지법의 예. 남세진 판사예요. 예. 과거에 이제 또 그 저기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한 판단을 했던 영장 네. 판사인데요. 예. 이번에 판단은 굉장히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저도 뭘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외환죄라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랬죠. 외환죄라고 하면 북한과 통모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통모를 입증을 했나? 입증이 이게 될 수가 없고 될 리가 없고 그냥 정말 정쟁적으로 껴놓은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구속영장이 되려면 적어도 범죄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과 통모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입증이 됐다고? 소명이 됐다고?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예상을 했냐. 일반 이적죄로 그러면 넣은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는 북한 적국과 통모가 필요하니까 북한과의 통모 사실이 필요하고 그게 소명돼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일반 이적죄라고 하면 북한과의 통모 사실은 필요가 없으니 일반 이적죄로 그러면 넣은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일반 이적죄도 이거에 성립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드론을 보낸 게 북한에 이익을 주는 겁니까? 아니 북한에 이익을 드론을 보낸 게 이익이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북한이 우리한테 풍선 보내줘? 네. 오물 풍선 보내줘? 우리가 이익인가요? 우리가 이익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익이냐고 도대체. 네. 그거는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지 않아도 해도 아니 드론을 보낸 게 북한에 이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 드론을 왜 보냅니까? 네. 김정은 얼굴 찍어가지고 공개하면 예. 이게 이 북한의 이득인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북한 정권의 이득인가? 정보를 취합하려고 드론을 보내는 건데 감시 정찰 왜 그게 북한의 이익이 되는지 이거 이론 구성 법리 구성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법리인데 아니 일반 이적죄가 될 리가 없는데 일반 이적죄로 어떻게 이거를 구성하지? 자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것도 이상했어.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구속영장이 소명이 되지가 않는다. 네. 근데 내가 보니까 뭘로 구속영장을 쳤냐면 네. 북한에 드론을 보내놓고 북한에 드론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허위 문서 작성한 혐의라는 거예요. 아니 이보세요. 비밀 군사 작전을 하는데 비밀 군사 작전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상하게 써놓으면 어떡해. 내가 진짜 미치.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이론 구성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죄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보니까 이 내란 특검 팀이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아, 스스로 본인들도 알면서 외환 유치죄도 안 하고 네. 일반 이적죄도 안 하고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비밀 군사 작전이라는 걸 이미 내란 특검 팀이 인정했어. 그리고 지금 그 영장 판사가 하는 이야기도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어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사실관계는 다 인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는데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아니 소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너희들이 예.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대해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특검들 니들이 주장하는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김사령관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 대체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사령관이 드론 보냈어, 뭐 어째서 공문서를 그렇게 했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피고가 방어권 행사하게 해줘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야? 지금 내란 특검 팀의 공격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내란 특검 팀이 내란 특검을 하면서 내란 특검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군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건 뭐냐? 내란 특검 팀이 내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란 특검 팀이 사실은 이적을 하고 있네요. 이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비밀 군사 작전을 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북한에 확실히 이익이 돼요. 그러겠네요. 예. 이 내란 특검 팀이 일반 이적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적 행위를 하고 예. 있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게 유서 작성도 유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김용대 사령관의 컴퓨터에서 유서가 나왔다. 그 유서에는 뭐 억울하다, 국가와를 위해서 본인이 한 일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유서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니까 감옥에다 넣어놔라, 뭐 이런 주장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면 병원에 모셔야지.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네. 가족들한테 빨리 알려가지고 그 병원으로 모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왜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참 황당한 분들이야.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바보들의 상황이라 바보들의 정권이 됐나요? 내란 특검이 참 그런 우스운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중요한 인물로 지금 계속 떠올랐던 게 강선우인데 그 전에 강선우는 워낙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니까 강준욱부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를 결국 하게 됐는데 정치적으로는 일단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자진 사퇴일까요? 형식은 자진 사퇴이지만 왜냐면 예. 자기네 쪽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진숙 전 후보자도 결국 이제 지명 철회 형태로 됐는데 그 전에도 강선우 후보자는 뭐 현역 불패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부자리를 깔아주기도 했고 계속 가까운 사이였던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 강선우에 대해서는 어쨌든 낙마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혹시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이 혹시가 지금 정말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진숙 전 후보자도 원래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버리는 카드일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규재 주필이 추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뭐 보수 쪽 인사고 본인 그 민주당 쪽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마시키는 거에 대해서 정규재 주필한테만 약간의 양해를 구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것이죠. 이 의혹이 나왔을 때 이 강 비서관이 본인이 뭐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임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본인의 그 부동산 그리고 차명대출 의혹으로 낙마를 한 다음에 봉욱 민정수석이 들어갔거든요. 민정수석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도 장관 후보자들도 줄줄이 이렇게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인데
이분 문제되는 그 뭐 발언들, 비상계엄 관련한 것들 이게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만의 책 제목이 민주주의. 야만의 민주주의인데 예. 이게 올해 3월경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검증을 하지 않았다? 후루룩 읽어봐도 이 책의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뭐 강연에 나와서 민주당에 대해서 빨갱이 뭐 이런 이야기들 한 것도 이분 책이라든지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기재 주필이 뭐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자 받았다라고 그냥 덜컥 임명시켰다가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거는 허울뿐인 것이고 본인들이 뭐 이제 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심지어 강유정 대변인이 사과했으니까 괜찮다. 문제 없다라는 형태로까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일파만파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특히 지금 아마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결국 이분에 대해서는 뭐 새롭게 추천받는 형태로 하면서 교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통령실의 이러한 구멍난 인사검증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한 이후에 대통령실이 어쨌든 형식상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보수계 인사를 추가로 임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한 게 네. 굳이 보수계 인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그래. 새로운 인사를 뭐 검증해서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재 주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눈치가 보이면서 새로 추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통합비서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 쪽 인사들과도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취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번 인사 과정에서의 그 민주당 내부의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는 그 찐명 이미지를 계속 해야 되니까 별달리 얘기를 못할 것 같지만 김어준 씨라든지 뭐 탁현민 씨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네. 지금 보수계 인사를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에 관해서는 그간의 이재명 지지층이나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 내에서는 네.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거부감이 확산될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진숙 전 후보자는 뭐 이제 끝났습니다만 그때도 전교조에서 반대하는 성명이 나왔었고 네. 강선우 후보자 지금 민노총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뭐 참여연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에서 약간 의원들이 발언을 조심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야 이거 정권 흔들릴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다시 생각이 나는 시즌2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실의 인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정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형태의 사람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부글부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들 여기와 척을 지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것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국민통합비서관이 어떤 인물이 임명됐는지 대부분 사람들 모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관심도 별로 들지를 않았고 네. 오히려 이재명 측근들이 곳곳에 이제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곳 자리에 이런 강준욱 교수가 임명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후임에 국민통합비서관이 누가 오느냐를 주목하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또. 맞아요. 요즘에는 네. 심지어 그 장관 인사가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이진수, 강선우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적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2명이나 계시잖아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전 이게 더 지금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 내부의 비서관 문제는 아마도
민주당 계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좀 이거를 흘린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 버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굳이 보수 쪽 인사를 다시 임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다음에 누가 올지가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특히나 지금 정청래와 박찬대의 당권 경쟁 과정에서 지금 정청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죠. 좌파 매체들에서는 강준욱 교수와 관련해서 보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비판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김어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후임 비서관이 누가 올지를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대놓고 얘기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청권이랑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60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어요. 정청래 네네, 후보가 그렇죠.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표가 한 20몇 % 정도라고 해요. 호남이랑 수도권이 굉장히 격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또 그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이런 구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청래 후보도 대외적으로는 찐명 이미지들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장관처럼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서관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방송 뭐 이런 데 나갔을 때 김어준 씨가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듯한 약간 소극적인 형태로 메시지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이 여권 내부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 것인지가 관심사이죠. 후임 비서관이 누가 올지에 따라서 만일 이재명의 뜻대로 보수계 인사였던 사람이 오게 되면 김어준이나 좌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여권 내에 그런 균열 양상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우리 김은하님은 싸움 구경 불구경이 잼나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네요. 예, 그런 상황 좀 먼저 살펴보려고 이 주제 다뤄봤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이번 당내 경선이 좀 재밌게 가고 있어요. 더블 스코어 차이로 가고 있는데 박찬대 후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 구경 재밌다고 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네. 아니 원내대표 선거를 그런 네거티브를 해라고 우리가 되게 많이 놀란 게 서영교, 김병기 두 명이 붙었는데 그 투표하기 직전에 김병기 당시 후보의 배우자가 네. 국정원에 전화해가지고 아들 취업 청탁하는 녹취가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야 원내대표 자리를 가지고 이런 네거티브를 하다니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저도 뭐가 터질지 모르겠다. 특히 지난번에 그 김어준 씨가 그 주최한 더 파워풀 행사에 뭐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 뭐 이렇게 쫙 올 때 정청래는 가고 박찬대는 일정이 있다라면서 가지는 않았어요. 정청래를 또 중심에 세워줬어요. 맞죠. 예, 맞죠. 연단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김어준과 이재명이 뒤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8월 2일 날 결정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수해 때문에 뭐 지역 경선 다 미루고 8월 2일에 정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재밌는 또 대목이 나오는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선우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선우 결국은 이재명이 다시 여가부 후보자 포함해서 이 강선우 포함해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채택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뭐 민노총조차 강선우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사실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막 하는 의원들이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글부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뭐 김현정 원내대변인 이런 분들은 어쨌든 당의 지도부니까 좀 감싸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자기 이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명백한 갑질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실에서 강선우라는 사람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명 이유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이분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니까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게 아니라 권익 침해를 해온 당사자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 버렸잖아요. 뭐 변기를 수리를 하라는 등,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는 등, 그리고 이제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분에게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됐던 거, 그때 왜 남편 쪽에 가사사 그 운전기사 예, 이분과도 관련한 문제들이 터진 바가 그때 있고. 두 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본인 지역구에다 해바라기 센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산부인과 의사 TO가 없어서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냐. 그럼 본인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뭐 대학 선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여가부의 예산을 삭감했던 거. 삭감 이유는 정책보좌관이 장관 정책보좌관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산 삭감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오만하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할 거라고 25일쯤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되니까 본인이 해명을 하면 또 해명 다음에 다시 의혹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될 게 뻔하니까 아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어제 오늘 뭐 나오는 얘기들은 학교에서 성균관대에서 교수였잖아요. 네네. 수업 안 한 거. 아, 그것도 나오고 있어요? 수업을 뭐 무단으로 수업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학생들의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뭐 대응 안 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이분 정말 쌓아놓고 있네요, 그냥. 끝이 없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전문가다라고 소개했던 거, 이거 대통령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국민들께 저는 사과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명 철회. 그래도 어쨌든 대외적으로 이분이 현직 의원이니까 자진 사퇴라는 형태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지금까지 보면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진 근데 사퇴를 할 거면 옛날에 아까 이제 했어야지. 이야기 중에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영애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이 관련 내용을 제보를 그렇죠.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본인과 네. 가까운 사람들한테 본인이 강선우 당시 국회의원에게 당했었던 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맞아, 또 그게 보건복지위 그 소속으로 있을 때잖아요. 그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던 게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 가족이 코로나 때 병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때는 가족 면회가 안 되는, 특히 그 가족이 들어가 있던 거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굳이 만나겠다, 그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보건복지 소속 국회의원이고 나 이 병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PCR 검사도 안 하고 간이 검사만 하고 병원에서 들여보내줬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뭐 예방접종을,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받으러 병원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명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 계속적으로 갑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강행한다. 이거 저는 정말 그 문재인 조국의 시즌2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한테 그 갑질 제보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입식을 했다고 그러죠. 입고 씹었다. 침묵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계로 식구 같은 개념이다. 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갑질로 바뀔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뭐 네. 이런 얘기했어요. 뭐 국회에는 뭐 특별한 유리창이 있습니까? 뭐 특수성을 유리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예.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이 하신 말씀으로 예. 가름을 할게요.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지금 문수석 주장이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선. 문제의 핵심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이렇게 또 김남희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 개인의 문제잖아요. 근데 당이 이거를 쉴드 치는 메시지들이 나가면은 당 자체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질도 생각해 보면은요. 집에 와서 변기 고쳐라. 그리고 쓰레기 버려라. 집에 왔다 갔다 한 사람 배소연 씨와 그 밑에 조명현 씨 아니겠어요. 네, 이분들 그랬죠. 이미 집에 있는 냉장고, 사택에 있는 냉장고 안에 과일이 상했는지 어떤지 제사상에 올라갈 것도 다 장 봐줘. 그리고 경기도청 관용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놓고 사적으로 사용해. 뭐 그러고서는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결국 재판 진행하다가 이것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기 전에 바람도 불기 전에 풀이 누워버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와도 대통령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이런 갑질을 했으니까 강선우 후보자 이런 갑질도 그냥 괜찮은 건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건가? 이분을 지금 임명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한테 집에 변기 수리하라고 시켜도 된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거를 허락해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당이 쉴드를 치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재판받고 뭐 대장동 사건이네 뭐네 이거 다 예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있었던 일이지 당대표였을 때 당이 국회의원 됐을 때 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이 막 전체가 나서서 뭐 쉴드를 칠 때 그때도 당내에서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들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묻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워낙 대통령의 그 당에 대한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강선우 문제 좀 살펴봤고요. 문제 인물 또 다른 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최동석. 네. 지금 이 신임 인사처 혁신처장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고 강선우 관련한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박원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에 만들어진 계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논란이 됐는데 어제 국회에 나가서 발언했던 게 이제 논란이 또 하나 되고 있어요. 강선우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아느냐 이 취지로 물었는데 모르세 나는 모른다 뭐 그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한번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굉장히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뭐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네.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나진 않는데 예, 강선우 갑질 논란과 공직자의 기준, 7대 기준 뭐 이 문제까지 연관해서 했는데 하나는 내가 TV도 없어서 모른다. 네, 신문도 안 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저 장면을 해석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이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다. 이거 인사혁신처장 할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부터 언론 동향이라든지 보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안 보시니까 강선우 후보자 같은 사람이 결국 임명 강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부의 시스템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박원순 이제 돌아가신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너무 과했었죠. 그게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우리가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강준우 비서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럼 뭐 김의겸 전 의원도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처장으로 지금 또 내정이 돼 있잖아요. 바로 임명을 하겠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와, 이 정부는 우리가 계속 장관 후보자 얘기할 때부터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전과도 있고 재판도 좀 받고 문제가 있어야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인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총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정말 이재명 정부의 뉴 노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느 정도 썩어야 아마 그 사람이 좋은 인재라고 보는가 봅니다. 이재명은 썩은 사과를 좋아하나요? 좀 근데 이렇게. 예. 강훈식 비서실장 예. 이분도 전과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분도 막 무면허 운전 있는 거 보면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전과도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죠. 인사 그때 과정.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좀 아부성 발언을 했죠. 아, 이게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수준인가요? 눈높이가 다 그러니까요. 높아서. 지금 사진 편집을 굉장히 그윽한 눈빛을 넣어주셨는데 네.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이 눈이 도대체 어디에 달려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인들처럼 얼굴에 달려 있는 것인지 발바닥에 달려 있는 것인지 전과자 우대 정부가 아닌가. 전과자 부대 전 정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눈이 높아서 뽑아도 이진수, 강선우, 최동성 뭐 이런 인물들을 뽑는 건지 줄줄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눈높이는 그거네요. 그러면 본인이 앞서 얘기 들은 것처럼 자기가 법카 써서 자기의 경기도 직원들을 노복처럼 쓰는 그 수준의 강선우도 있고 다 그 수준이네 눈높이가. 아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지자체장들 뭐 재해 상황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했던 거, 뭐 정신 나간 지자체장들 뭐 이런 표현 쓰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특히 국민의힘 쪽 지자체장들을 막 찝어서 공격하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네. 그 휴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반려를 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언론에 이런 게 보도가 될 필요가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쨌든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방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휴가를 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휴가를 18일 날 신청했는데 19일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라 25일부터의 휴가를 신청했어요.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지금은 허락을 하지만 그때 이게 재해가 계속 되고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바로 안 된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일주일 뒤의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이거를 언론에다가 마치 윤석열 전 정부 때 사람들은 지자체장도 그렇고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이 재난 상황에서 놀러만 가려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경기도지사 할 때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뭐 했습니까? 떡볶이 먹고 황교익 있었죠. 씨랑 떡볶이 먹방 찍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국민적인 그 분노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본인이 그걸 예전에 당해봤으니까 지자체장들한테 조심해라. 내가 예전에 그걸로 많이 혼나봤으니까 너희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내로남불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의혹만 터지면은 일단 대통령은 그런 행동을 이미 한 적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특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죠. 특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박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의 특검의 수사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특검이 압수수색을 지금 좀 과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일단 특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발부가 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좀 쉽게 발부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특검 법안 자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이라고 말씀드린 수사를 하다가 뭔가 인지가 되면은 그것도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는 16개, 김건희 특검은 16개의 혐의인데 이게 뭐 한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조문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영장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참 사람들 많이 탈탈 털었고 압수수색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무죄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같은 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뭐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분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나온 거를 보면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한 15분 정도 한 게 기록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이첩됐던 게 돌아온 당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안규백 후보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특검에서는 거기까지 혐의가 지금 간 것은 아니다. 뭐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 목사님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검이 본인들이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 없이 정말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한번 더 네.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종교계 인사들이야 누구나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네. 다른 일반의 이제 사실은 공직자나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종교계 인사들은 아쉬운 소리도 여러 가지 듣고 하소연도 듣고 때로는 자기 고백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종교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형편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 사단장하고 안규백 당시에 이 두 분이 고등학교 선후배더라고요. 국방위원이었으면 상당히 이건 논란이 될 만한데도 그 부분은 지금 특검이 덮고 있어요. 그렇죠. 특검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 이제 김계환 왜 해병대 사령관 네, 이분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김용대 드론 사령관도 영장이 그 전에 이미 기각이 되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들은 좀 쉽게 발부가 되지만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엄격한 잣대를 보거든요. 인신을 구속하는 거니까. 예. 압수수색은 뭐 자료라든지 휴대폰 이런 것들 자료를 가져가는 거지만 사람을 구치소에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김용대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뭐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김기한 사령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다만 김기한 사령관은 그동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네네.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도망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증거물을 네. 뭐 특히나 증인이나 어떤 자료를 숨길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과하다라고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종의 특검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과하게 수사한다. 특히 그죠. 김용대 이 드론 작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이거는 관해서 외환죄로도 못하고 네, 허위 그 공문서 상당히 작성으로 법원이 강하게 사실은 기각을 네. 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 원래는 이제 이분 들어가면 이제 외환죄도 막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 외환과 관련해서 이제 왜냐하면 드론을 북한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국제적인 교전 상태를 일으켜서 이렇게 비상계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늘 법조인들 그 민주당 쪽 패널로 나오는 분들도 변호사 출신 분들은 외환죄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걸 좀 인정을 하거든요. 네.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외환 유치죄가 되려면 아니 뭐 합세를 해갖고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드론을 보내서 어떠한 상대방의 그 교전 이런 것들을 유도했다는 것 자체가 통모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인정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기운은 빠집니다만 일반이적죄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도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특검의 문제는 아니고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은 민주당이 법안으로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 특검을 진행을 하고 있다. 내란죄라고 되어 있지만 외환죄가 말하자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과 외환의 죄만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한 죄거든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참 통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영장 청구할 때
외환죄 못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만 청구했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기각이 된 거잖아요. 특검이 속도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속도만 높였지 내실 있는 수사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 두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된 거는 법원이 보기에는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특히 드론 작전 사령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비밀 군사 작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일부에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의 사실상 군인들 모독하는 일부터 비롯해서 우리 군의 사기문 여러 가지. 그래서 오히려 내란 특검이 이적 행위를 한다. 너무 북한에 사실상 유리한 그런 상황을 조성시키는 그런 행동을 이번 수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그렇죠. 정치적 평가도 있어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이 정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아까 제가 통일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은 네. 북한이 주적도 아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 인권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우리 남측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형태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천안함 폭침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북한에다가 이 특검을 하면서 계속 특검이 브리핑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 취재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군사 보호해야 되는 이 비밀들이 브리핑 과정에서 드러나고 또 최근에 김병주 의원이 또 본인이 언론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알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군사비밀이었던 거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김병주 의원은 본인이 사성장군이었나요? 어쨌든 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군의 비밀들을 막 쉽게 얘기하고 예전에 뭐 블랙 요원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이 비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거는 보수 쪽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2부 강진애 변호사님 모시고 강준욱의 사퇴 거기에 담긴 함의, 강선우 지금 뭐 인사청문회 재송부 요청을 한 상황이라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란 특검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강진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